작년 후반부에 신규 취업자 기준이긴 합니다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정말 살짝 들었었는데 올 1월 수치를 보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고용동향 앞서 전에 들으신 대로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요.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올해 정부의 고용 관련, 일자리 관련 대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이게 이 정책으로 올해 고용 상황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질지 여부까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공대 김광식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1월 고용 동향 중에서 교수님이 제일 좀 주목하신 부분은 뭡니까? 고용 동향에서 이제 여러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모든 지표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네. 아주 그 악화된 고용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저는 특히 그 가운데서 그 실업과 관련된 지표들, 실업률, 실업자 수 이게 이제 그 지금 뭐 역대 한 10년, 20년 이렇게 외환의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외환위기 가장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보니까 실업자가 지금 실업자 예.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셔서 4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60대 같은 경우는 13만 명이 넘었으니 근 14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늘었던데 이렇게 40대 이상, 어떻게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하는 이상에서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주 뭐 안타까운 현상이죠. 사실 30대, 40대가 기업에서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러니까요. 뭐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높은 그런 인재입니다. 우리 경제 허리라고도 많이 하고요. 예. 숙련 인력이죠. 근데 이들이 해고될 정도면은 그만큼 기업이 고용의 부담을 느낀다. 인건비가 그렇죠. 그만큼 기업을 봐서 부담스럽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60대 실업이 는 거는 뭐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60대가 많이 늘었고 또 이들이 인구가 이제 늘었다. 인구가 예. 늘었고 그다음에 이들이 어떤 경제적 지금 상황,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경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전에는 안 하던 분들이 예. 이제는 구직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층들은 일자리 경쟁에서 처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취업자가 신규 취업자가 2만 명도 안 됐거든요. 19,000명이었으니까. 네. 작년 1월에 30만 명대가 넘어섰으니까 기저효과라고 보면 됩니까?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저효과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렇겠죠.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저효과로 이렇게 돌리면은 사실 어떤 문제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도 그럼요. 없고 해결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한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산업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산업 경쟁력을 상실한 그런 업종들이 있죠. 우리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던 것이 자동차, 조선, 철강, 해운 이런 분야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 업종 이쪽이 업황이 부진합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예.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이 감소되고 따라서 고용도 줄어들었고 또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협력 업체들도 또 고용도 같이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자, 예. 방송, 통신 이런 데 있어서도 지금 고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그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인 그런 그 정책은 아니고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건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그런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게 또 하나 포함시킨다면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조업 취업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게 지금 딱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전자장비라든가 부품 이게 이제 말씀하신 반도체 쪽 반도체와 다 연관된 산업 분야입니다. 수출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업황이 조금 둔화된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뭐 다 나쁜 건 아니고요. 하나 찾아보니까 청년 고용은 좀 좋아졌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억지로 찾으셨네요. 억지로 찾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뭐 다 나쁘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걸 하나 굳이 찾으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됩니까? 청년층 고용이 양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릅니다. 남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18,000명 줄어들었고 예. 여성은 53,000명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청년 고용이 조금 늘어났는데 남자 여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업종이 늘어나는가 하는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늘어나는 그런 업종입니다. 공공일자리란 말씀이신 전부 거죠? 공공일자리입니다. 예, 그 보건, 사회, 복지, 공공행정 이런 분야에서 대부분 다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늘어난 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선됐다, 또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뭐 애써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그 통계청에다 좀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 중에 이제 보건, 복지 관련된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 관련된 분야. 공공행정, 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양사라든가 어느 예. 그 병원 요양병원의 요양사라든가 네, 어느 병원의 뭐 노무사라든가 이런 식의 직장을 정기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고용의 질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자리 아닐까?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사실 가장 열악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임금 인상도 거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좀 20대, 30대가 그 일을 자기 어떤 그 평생 직업으로 천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쓱 만족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관식 교수님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1월 수치를 조금 짚어봤고요. 1월에 이렇게 고용 상황이 수치상으로 좀 더 부진하다 보니까 문득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황이 아픈데 정부는 올해 어떤 식의 일자리 정책을 펼칠 것이냐. 사실 그동안 다 나왔던 얘기들 합니다만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그림으로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일자리 대책들이 과연 올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한번 다시 김광식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야별로 좀 구분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기가 좀 나을 것 같아서요. 하나씩 더 쪼개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가장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청년 일자리 보면 고용장려금, 그러니까 청년을 뽑으면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고용장려금 지원을 더 늘리고요. 내일 채움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또 일정 금액을 모으면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또 일부를 보태서 2, 3년 뒤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일 채움 공제도 작년에 비해서 더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창업이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늘리고요. 여성 대책도 있는데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대거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경단녀로 하죠. 경력 단절녀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중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5, 6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중년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경력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늘리고요. 이건 새로 생긴 겁니다. 올해. 그다음에 이런 경력형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경력자들이 필요한 그런 적합 업무와 관련돼서 이런 그 경력자들을 뽑을 경우 역시 고용장려금을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어르신,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분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61만 개를 지원합니다. 올해 작년보다 2만 개가 늘어서 61만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40, 50대 그 취업자들, 40, 50대 실업자들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자영업자 문제죠. 자영업자들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사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로페이 제도가 좀 도입이 돼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중소나 또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을 해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이 또 올해 계속해서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들이 세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군데군데 다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당수 대책들은 사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이 됐던 정책들이고요. 그럼에도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고용 상황은 연간 새로 취업한 사람이 10만 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게 또 사실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김광식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정부가 예산에 일자리 예산에 쓴 게 21조 원이 좀 넘고요. 올해도 찾아보니까 22조 9천억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에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굉장히 큰 돈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일단 고용 상황이 좀 이렇게 뒷걸음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돈을 이렇게 쏟아 부은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1조란 예산을 만약에 정부가 쓰지 않고 뭐 특정 기업 이름을 제가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삼성이나 현대가 21조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아마 그거보다 훨씬 많은 9만 7천 개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업들이. 맞고요. 예. 그게 또 오래가고 또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을 조성해주는 어떤 환경들을 그러니까 친기업 내지 친시장, 친일자리 정책 이런 것을 피우면은 훨씬 더 성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일자리 정책,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또 다양한 어떤 그 재정에 투입하고 실제로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욕하고는 서로 거꾸로 나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을 해주지 해야 못했다 되는 이 거고,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적, 제도적 네.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절약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자동화도 하고 또 뭐 형편이 되면은 해외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오늘 마침 경제활력 대책회의가 또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뭐 제조업 활성화된 몇 가지 일자리 대책을 위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 뭐 그 내용을 보셨을 텐데 그러면 조금 뭐 작년에 나온 대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친고용, 친일자리 정책스러운 게 있어 보이시던가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쭉 해왔던 내용들이고 이 내용도 조금씩 개선해 왔고 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장에서 일자리가 파괴되는 걸 일단 막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금년 지금 1월에 고용 동향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1월에 그 도소매업 또 음식 숙박업 또 그 서비스 관리업 예. 이 분야에서만 18만 3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예. 금년 일자리 목표 정부 목표 15만 개인데 한 달 동안에 한 분야에서 18만 개가 사라졌던 거죠. 근데 이 18만 개 사라진 분야는 다 최저임금을 주로 받는 그런 임금들입니다. 그런 업종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정부의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네. 효과를 내긴 굉장히 어렵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최저임금 10.9% 올랐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만약에 1, 2년 정도 보류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올해 인상분 이 부분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일시적이지만 그러면은 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자리를 좀 뽑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좋은 시그널은 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뽑지는 않더라도 일자리를 줄이는 일들은 좀 삼가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시그널이 되니까 기업으로 봐서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라든지 고용에 대한 예. 어떤 동기유발은 뭐 충분히 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도소매나 이쪽은 사실은 뭐 대기업들 관할 지역은 아니니까.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대기업들이 예. 직원을 뭐 별로 안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또 이제 그 투자 부진에서 보면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유보금은 사상 최대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지금 마땅히 투자를 해서 들어가기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저하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산업 구조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그 경쟁 구조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용을 안 하고 버티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의욕이 글쎄요. 있고요. 사실 또 고용은 그 대기업보다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맞습니다. 고용이 일어납니다. 예. 고용의 88%, 87%가 예. 중소기업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의 고용 의욕을 자극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규제를 좀 유연하게 좀 풀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부분, 것들이 이제 아까 임금이라든지 예. 근로시간 뭐 이런 예.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들이 전체 고용 인원의 10명 중에 9명, 예, 뭐 100명 중에 거의 99명이라고 봐도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실제 기업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뭐 이건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정부 목표가 15만 명 아니겠습니까? 좀 만만치 않아 보여서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국제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작년보다도 어떤 경제 성장이 여러 나라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산업에 있어서 어떤 그 구조적인 지속될 겁니다. 아마 지속될 거고 반도체 업종 지금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졌고 자동차 조선 업종 여전히 어려움 아직 해결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정책들도 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로 볼 때 15만 명 달성이 굉장히 어렵고 단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느냐 또 기업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끔 임금에 걸려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유인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직 이제 초반이니까요. 네. 뭐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